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들이 회색빛 장막을 들이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위압적인 건물, TK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채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방의 주인인 강태민은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마치 신이라도 된 듯 아래를 오가는 개미 같은 사람들과 자동차들의 행렬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32살의 강태민, 그는 TK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날카롭게 뻗은 콧날과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깊은 눈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카리스마를 더욱 증폭시켰다. 그의 세계에는 감정이란 사치였고 모든 것은 오직 효율과 결과로만 평가되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인 윤 기사가 들어왔다. 그는 태민의 아버지 때부터 TK그룹에 몸담아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초의 부회장 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5시. 드림테크 인수 관련 최종談判 미팅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태민은 돌아보지 않은 채 손을 내밀었다. 윤 기사가 공손하게 서류철을 건네자 그는 차가운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그의 숙부이자 TK그룹의 부회장인 최진혁의 비리 혐의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다. 유령의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부 정보 유출, 배임 횡령,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쓰레기들, 태민의 입가에서 경멸이 섞인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최진혁이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룹에 남아 암적인 존재가 된 그를 제거할 시간이었다. 오늘 드림테크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는 이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최진혁을 완벽하게 끌어내릴 생각이었다. 차 준비시켜. 5분 후에 출발한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민은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집어넣었다. 창밖은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잠시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목표를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릴 뿐이었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아는 바깥 세상에 포구하는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지만 도로 위는 이미 짙은 물안개와 차량들의 붉은 후미등으로 흐릿했다. 태민은 뒷좌석에 앉아 태블릿 PC로 드림테크의 재무제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강철 같아서 차창을 두드리는 요란한 빗소리조차 그의 의식에 파고들지 못했다. 예상보다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석에서 윤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관없어. 그들이 기다리게 해. 태민은 눈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그의 몫이 아니었다. 권력은 그런 것이었다. 그때였다. 강남의 번화한 교차로를 막 통과하려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해 왔다. 윤 기사가 경악하며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회장님, 비명과 함께 쾅 하는 굉금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롤스로이스의 견고한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강화 유리는 산산조각 나며 빗물과 함께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태민의 몸은 엄청난 충격에 의해 공중으로 떴다가 좌석에 처박혔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태블릿 화면 위로 번져나가는 붉은 피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누군가의 섬뜩한 미소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의식은 짙고 축축한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듯 희미했다. 머리를 깨부술 듯한 통증과 함께 태민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귓게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구겨진 차 안에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지했다. 주변은 엉망진창이었다. 운전석의 윤 기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미동도 없었다. 으!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새하얀 백지장 같았다.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대답은 없었다. 기억이라는 서랍장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 오직 본능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기어나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그의 온몸을 적셨다. 값비싼 슈트는 흙과 피로 얼룩져 형편없이 망가졌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빗물과 섞여 시야를 가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인도를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기괴한 그림처럼 보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모두들 제 갈 길 가기 바빴다. 아무도 피투성이의 남루한 남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는 얼마나 걸었을까? 발의 감각은 무뎌졌고 온몸은 추위와 고통으로 떨려왔다. 이제 그만 주저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그의 눈에 골목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하고 따뜻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이클립스, 오래된 벽돌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바의 간판이었다. 그는 마치 나방이 불빛에 이끌리듯 홀린 듯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낡은 문을 열자 감미로운 재즈 선율과 함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쌌다. 바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태미는 입구에 서서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텐더였다. 검은색 셔츠와 조끼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한서연, 그녀는 이 바의 매니저 겸 바텐더였다. 길게 웨이브진 갈색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하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배들어선 남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눈썹을 찌푸렸다.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은 위화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풀었다. 그의 눈에는 위협이나 광기가 아닌 길 잃은 아이처럼 순수한 공포와 혼란만이 가득했다. 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으며 다가갔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그에게로 쏠렸다. 태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물수건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그를 봐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했다. 그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서연은 재빨리 구급상자와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제가 병원에 연락해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에 아니. 처음으로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의 말에 서연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찢어진 이마의 상처를 닦아주기 위해 물수건을 가져다 댔을 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사고의 충격으로 유리가 깨지고 멈춰 있었지만 파텍 필립의 한정판 모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었다. 이런 시계를 차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슈트를 입은 남자가 기억을 잃고 이곳까지 흘러 들어왔다.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곳 청담동의 고급배서 일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외동딸인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위협하는 검은 자금의 흐름을 비밀리에 추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TK그룹의 고위 임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다. 이 남자는 어쩌면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이름도요? 서연이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서연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를 경찰에 넘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에
그를 노리는 누군가에게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었다. 그의 행사액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 서린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의 모습에서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외로움을 본 것 같았다. 일단 상처부터 치료하죠.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따뜻한 수건의 온기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던 그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고마워. 그가 힘겹게 속삭였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바의 영업이 끝날 때까지 남자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서연은 그를 내버려 두었다.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그녀는 텅 빈 배 홀로 남은 남자에게 다가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자는 대답 대신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갈 곳도, 아는 사람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없는 남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분명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제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기억을 찾을 때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그것은 그의 인생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밤의 시작이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과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가 비 내리는 도시의 작은 배에서 조용히 교차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시를 감쌌다. 비는 그쳤지만 아스팔트는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가로등 불빛을 어지럽게 반사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앞서 걸었고 강태민 이제는 이름조차 없는 남자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빈 동굴처럼 공허했지만 유일하게 느껴지는 감각은 바로 앞서 걷는 여자의 작은 등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라는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서연이 그를 데려온 곳은 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화려한 청담동의 이면에 숨겨진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복도를 지나는 동안 이웃집에서 새어나오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의 후각과 청각을 자극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의 기억을 되살리지는 못했다. 모든 것이 생경하고 이질적이었다. 서연은 15층의 한문 앞에서 멈춰서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들어와요. 그녀의 집은 작고 아담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겸 주방이 한눈에 들어왔고 안쪽으로 침실 문이 하나 보였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으로 채워졌던 그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다. 벽에는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문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모든 물건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온기가 어려 있었다. 일단 이걸로 갈아입어요. 다 젖었잖아요.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상하의를 들고 나왔다.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옷인 듯했다. 그는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슈트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아주 비싼 옷이라는 막연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상처난 몸 위로 쏟아지자 그는 고통과 함께 미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눈매와 높은 콧날, 굳게 담은 입술, 분명 자신의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이마의 상처와 멍든 뺨이 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는 누구였을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을 때 서연은 주방에서 따뜻한 차를 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찻잔을 건네며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여기 앉아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그는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우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 모습, 어쩐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아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섬뜩한 미소. 사고 직전의 마지막 기억은 아니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된 그 잔상은 위험의 신호였다. 당신을 부를 이름이 필요하겠네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속 저기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강인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슬픔이 어려있는 얼굴. 강민준 어때요? 민준, 그는 입안에서 그 이름을 작게 굴려보았다. 아무런 감흥도, 기억의 실마리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텅 빈 자신에게 이름이 생긴다는 사실이 싫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민준 씨라고 부를게요. 그렇게 그는 강민준이 되었다. 저는 낮에는 배서 일하고 밤에는 여기서 지내요. 당분간 민준 씨는 소파에서 자야 할 것 같아요. 괜찮죠? 고마워요. 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낯선 공간, 낯선 천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는 않았다. 얇은 벽 너머 침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숨소리가 그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수많은 의문과 공허함을 뒤로 한 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고소한 냄새에 눈을 떴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과 몇 가지 간단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아침을 차려준 것은 처음 있는 일 같았다. 일어났어요. 씻고 와서 아침 먹어요.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함이 어려 있었다. 낯선 남자와 한 집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그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식사는 조용히 이루어졌다. 민주는 서툰 젓가락질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그의 혀는 그 맛을 아주 특별하게 받아들였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딘가 그리운 맛.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왜 그래요? 입에 안 맞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그의 대답에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주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그는 서연이 책장에 꽂아둔 책들을 읽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 채널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제 용어들과 기업들의 이름들이 그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특히 TK그룹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면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반감과 두통에 시달렸다. 그는 일상생활에 서툴렀다. 커피 메이커를 작동시키는 법을 몰라 모호 헤맸고 세탁기를 돌리다가 거품을 한가득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서연에게 작은 웃음을 주었다. 그녀는 까다롭고 냉정한 바 매니저의 모습 뒤에 숨겨진 다정한 면모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기본적인 집안일을 가르쳐 주었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 나갈 시간이 아니었기에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녁 늦을지도 모르니 먼저 챙겨 먹어요. 그녀는 평소에 바 유니폼이 아닌 세련된 오피스룩 차림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롭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나간 후 민주는 혼자 집에 남았다. 고요한 집 안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누구일까? 서연은 왜 자신을 돕는 걸까? 같은 시각. 서연은 강남의 한적한 카페 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유진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그녀의 충직한 조력자인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아가씨, 너무 위험합니다. 정체도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이시다니요.
박 변호사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찾던 키일지도 몰라요.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박 변호사에게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다. TK그룹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었다. 최진혁 부회장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최근 TK그룹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강태민 회장이 최진혁 부회장을 축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강 회장이 실종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되었지만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서연의 눈이 빛났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남자, 강민준. 그가 강태민 회장일 가능성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직요. 섣불리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지금 모든 기억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가끔씩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와인의 품종을 정확히 맞춘다거나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가 정말 강태민이라면 그는 최진혁의 가장 큰 위협이자 동시에 최진혁의 비리를 밝혀줄 가장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녀의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단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최진혁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 주세요. 저는 그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어요. 알겠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아가씨. 카페를 나온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직감은 민준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의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단순히 계산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길 잃은 그 남자의 공허한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저녁은요? 그녀가 물었다. 서연 씨 기다렸어요. 같이 먹으려고. 그의 대답은 평범했지만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주방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서툰 칼질을 하는 민준과 그런 그를 지켜보며 잔소리를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걸린 서연.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이름 없는 남자는 강민준이라는 새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밀을 품은 여인은 자신의 위험한 엄한 계획과 예기치 않게 싹트는 감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이 작은 오피스텔의 시간 아래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TK 그룹 본사. 부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의 집무실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신의 공간 같았다면 최진혁의 사무실은 먹이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동굴처럼 어둡고 음습했다. 값비싼 원목 가구와 동양적인 장식품들이 그의 탐욕스러운 취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다고? 최진혁은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앞에 선 검은 양복의 사내를 노려보며 나직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참지 못할 분노와 조바심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 병원과 응급실, 심지어 시신 안치소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만 시신이 없으면 살아있다는 거잖나. 최진혁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컵에 담겨있던 위스키가 넘실거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며칠 전 조카인 강태민이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도시는 정복해야 할 먹잇감에 불과했다. 사고는 완벽하게 계획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위장한 대형 트럭,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후속 처리팀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야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강태민의 시신이 사라졌다. 시신이 없으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고 사망신고가 없으면 회장직은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된다. 그의 찬탈 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놈은 분명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거다.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지. 어떻게든 찾아내. 살았든 죽었든 내 눈앞에 데려와. 만약 살아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그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강태민, 자신의 형이자 TK그룹의 선대 회장이었던 강 회장이 죽고 당연히 그룹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 원장은 달랐다. 갓 30이 된 애송이 조카에게 모든 것을 넘긴 것이다. 그날 이후로 2년간 최진혁은 강태민의 그림자 밑에서 굴욕을 견뎌왔다. 이제 그 사슬을 끊어낼 때였다. 서울 전체를 이 잡듯이 뒤져 노숙자 쉼터, 쪽방촌, 하다못해 강바다까지 전부 강태민의 얼굴을 아는 놈들을 총동원해.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자 최진혁은 다시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유리잔 너머로 비친 그의 얼굴은 탐욕과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한편 서연의 작은 오피스텔은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격리된 평온한 섬과 같았다. 강민주는 그 평온함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잠에서 깨어 낯선 천장을 보며 공포에 떨지 않았다. 서연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식사와 그녀가 건네는 무심한 듯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의 텅 빈 세상의 작은 온기를 채워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억의 파편들이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서연이 출근한 후 혼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경제 뉴스 채널에서는 TK그룹의 주가 변동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한창이었다. 강태민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인해 TK그룹의 경영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진혁 부회장 체제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앞의 화면이 일그러지더니 순식간에 다른 풍경이 겹쳐 보였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앉아있는 거대한 회의실, 싸늘하게 가라앉은 공기, 그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서류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불신,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며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해 있습니까? 없으면 가결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다. 극심한 두통이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방금 전의 환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그런 장면이 보이는 걸까? 그는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기억하고 싶었지만 기억의 문은 굳게 닫힌 채 그를 조롱하듯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서연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주는 소파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집안의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준 씨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서연이 다가가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어려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그녀의 목소리에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가끔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은 내 모습. 그럴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요. 서연 씨, 나는 혹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질문은 서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혹한 기업 사냥꾼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손가락 하나로 결정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다. 아니요, 저예요. 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준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민준 씨는 서툴고 가끔은 바보 같지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온기가 그의 손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강하고 위압적으로만 보였던 남자의 등이 한없이 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를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를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서연에게 털어놓기 시작했고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의 파편들로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켰다. 때로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주말 서연은 민준에게 바깥 나들이를 제안했다.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근처 공원에라도 가서 바람 좀 쐬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바깥 세상은 그에게 여전히 두려운 곳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한적한 공원을 걸었다. 주말을 맞아 나온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 풍경을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공원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 한 대, 날렵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마이바흐였다. 그 차를 보는 순간 민준의 뇌리에 다시 한번 섬광이 터졌다. 똑같은 차의 뒷좌석,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 운전석에 앉은 충직한 비서의 옆모습, 그리고 손에 들린 서류철, 최진혁 부회장 배임 증거 자료. 강렬한 분노와 배신감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쿡. 민주는 다시 머리를 부여잡았다. 이번의 기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강렬했다. 감정의 파편까지 함께 밀려왔다. 민준 씨 괜찮아요. 서연이 놀라 그의 등을 두드렸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카가! 저 카가! 그는 주차장을 가리켰지만 이미 마이바흐는 사람을 내리고 떠난 후였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차일 뿐이에요. 서연은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그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최진혁의 죄를 밝힐 좋은 신호였지만 동시에 기억이 돌아올수록 그가 겪을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클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최진혁의 그물은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수하 중 한 명이 사고 지점 인근의 교통카메라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사고 직후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걸어가는 한 남자의 흐릿한 뒷모습, 강태민의 것과 같은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가 향한 방향은 청담동의 유흥가 밀집 지역이었다.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술집, 클럽, 바, 모든 곳을 확인해 비슷한 인상착의를 본 사람이 분명 있을 거다. 최진혁의 명령은 날카롭고 신속했다. 어둠에 사냥개들이 풀려나 기억을 잃은 왕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서연의 작은 오피스텔이 제공해주던 위태로운 평화 위로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며칠간의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졌다. 강민주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기억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는 대신 떠오르는 파편들을 붙잡고 조립하려 노력했다. 회의실, 서류, 날카로운 비판과 지시를 내리는 자신의 목소리. 조각들은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결코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한서연이었다. 그녀가 아는 민주는 길 잃은 눈을 한 유순한 남자였지만 최근 들어 그의 눈빛에는 가끔씩 예리한 통찰력과 냉철한 분석의 빛이 스치곤 했다. 마치 두꺼운 안개 속에서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과 같았다. 그의 숨겨진 본능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그녀의 일터인 바 이클립스의 위기가 닥치면서부터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바의 주인이자 그녀에게는 아버지 친구와도
같은 오 사장이 급하게 그녀를 호출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혼자 집에 남겨졌지만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서연의 뒤를 몰래 따라 나섰다. 그는 바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긴 채 그녀가 일하는 공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바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 사장은 카운터에 앉아 마른 세수를 연발했고 서연은 그의 앞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장님? 나도 모르겠네. 10년 넘게 거래해 온 주류 공급 업체인데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동안 외상값이 밀렸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해 왔어. 당장 내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가게 차압을 걸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 오 사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 작은 가게를 일궈온 성실한 사람이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반은 단 한 번도 대금 지급을 미룬 적이 없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알아. 하지만 저쪽에서는 교묘하게 조작된 거래 장부까지 들이밀고 있네. 최근 길 건너에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라운지 바. 블랙스완이라고 들어봤나? 그 업체와 손을 잡은 모양이야. 우리를 쫓아내고 이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작이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블랙스완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무섭게 상권을 장악해가는 신흥 세력이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엔 시간과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평생의 일터를 잃게 될 위기 앞에서 오 사장은 망견자실할 뿐이었다. 그들의 대화를 어둠 속에서 듣고 있던 민준의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그의 귀에는 계약 파기, 허위 채무, 악의적 상권 침해와 같은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과 머리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민준이 바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과 오 사장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의 말을 자르며 카운터로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차갑고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고 있던 서류 공급 업체의 내용 증명과 청구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기 시작했다. 주저하고 혼란스러워하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스캐너처럼 문장과 숫자들을 분석하고 해체했다. 잠시 후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주 조잡한 수법이군요. 네, 그게 무슨... 오 사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계약서 7조 3항을 보시죠. 공급 단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을바 이클립스 은 갑 공급 업체에 의해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의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주 전형적인 독소 조항입니다. 민주는 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지난 3개월간 저들은 매주 미세하게 공급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복잡한 월말 정산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끼워 넣었죠. 사장님은 관행대로 총액만 확인하고 서명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부풀려진 금액에 연체 이자까지 붙여서 이제 와 터트린 겁니다. 그의 설명에 서연과 오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럼 우린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건가? 오 사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사라져갔다. 아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은 남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보는 장군의 눈빛이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치 머릿속에 완벽한 작전 계획이라도 그려져 있는 듯 망설임 없이 말을 이어갔다. 치이어째, 당장 이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십시오. 계약서 7조 3항은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며 일방적인 단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으므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십시오. 법적 분쟁을 암시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제 둘째,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대형 업체들은 이미 블랙스완과 연계되어 있을 겁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빛주류라는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품질은 좋지만 유통망이 약해서 늘 고전하는 곳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강남 상권의 교두보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십시오. 분명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하려 할 겁니다. 셋째, 블랙스완에게는 고객으로 방역해야 합니다. 저들의 약점은 비싼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입니다. 이번 주말 우리 바의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여는 겁니다. 단골 고객 감사 주간으로 정하고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고객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칵테일을 선보이는 거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공급업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블랙스완 측이 우리 바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겁니다. 숨 쉴 틈 없이 쏟아지는 그의 전략에 서영과 오 사장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혼란스럽고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그의 몇 마디 말로 인해 명쾌한 활로가 보이는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눈앞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의 진짜 모습인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전략가, 그녀가 책에서만 읽었던 재계의 신화로 불리는 TK그룹 회장 강태민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을까.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외심이자 동시에 낯선 두려움이었다. 오 사장은 멍하니 민준을 바라보다가 이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맙네. 민준군 정말 고마워. 자네가 우리 가게를 살렸어. 그 순간 민준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또다시 거대한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다. 이오라, 어느 기업의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직후였다. 상대편 대표가 절망적인 얼굴로 그에게 매달렸다. 제발 저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즈니스의 감정은 사치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시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누군가의 절규가 들려왔다. 업! 민주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명석하게 빛나던 그의 눈동자가 다시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 찼다. 냉혹했던 과거의 자신과 오 사장의 작은 가게를 구하려 했던 현재의 자신이 충돌하며 그의 정신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한편 최진혁의 수하들은 마침내 유의미한 정보를 손에 넣었다. 청담동의 한 클럽 주차 요원이 사고 당일 밤 비에 젖은 채 피를 흘리던 남자를 봤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 남자가 어느 방향으로 갔지. 저쪽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쪽에는 작은 바나 가게들밖에 없는데 최진혁의 부하 중 한 명이 주차 요원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 끝에 낡은 벽돌 건물 2층에서 새어나오는 이클립스라는 희미한 넌사인 간판이 걸려 있었다. 사냥개들은 마침내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한서연은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의 그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선량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스스로 정체성의 미로에서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오 사장은 민준의 전략 덕분에 위기를 더 넘기고 가게를 지킬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을 은인으로 여기며 바의 일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운명에 관여하는 것이 두려웠다. 그날 밤도 바의 영업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두 사람만 남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즈 음악이 잦아들자 바 안에는 접시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민준 씨, 서연이 침묵을 깨고 그를 불렀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닦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민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그녀의 진심 어린 얼굴이 담겼다. 그가 무언가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또랑 닫혔어야 할 바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길한 기운이 찬 공기와 함께 밀려 들어왔다. 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장정 서너 명이 서 있었고 그들을 이끄는 듯한 흉터 자국이 있는 중년 남자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주변을 훑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평범한 손님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죄송하지만 영업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주시죠.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흉터 있는 남자는 그녀를 본체 만체하고 그 뒤에 서 있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오래 숨어 계셨습니다. 강태민 회장님. 깡태민.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맴돌던 이름. 뉴스에서 들려오던 그 이름. 남자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바텐더 놀이라도 하고 계셨습니까? 최 부회장님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시죠.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서연이 날카롭게 대답했다. 이 사람 이름은 강민준이고 저희 가게 직원입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가씨! 남자는 이제야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모르는 일에 끼어들면 다치는 수가 있어. 얌전히 비켜. 남자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얼어붙은 듯 서 있던 민준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생각보다 본능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누군가 서연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다. 그 손 치워.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평소에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한 사이 민주는 서연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다. 드는 오미가미. 흉터 남자의 부하 하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민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그는 몸을 살짝 비틀어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상대의 팔을 잡아당겨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바 의자를 들어 남자의 복부를 가격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워하던 유약한 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효율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전사가 서 있었다. 이저 자식! 남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민주는 뒤로 물러서며 바 카운터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한 명의 머리를 향해 병을 던져 시선을 교란시킨 후 다른 한 명의 급소를 발로 걷어찼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몸은 싸우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받아야 했던 혹독한 자기방어 훈련의 결과였다. 하지만 상대는 수가 많았고 흉터 남자는 허리춤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를 꺼내 들고 있었다. 단검이었다. 상황이 불리해 도망쳐야 해. 민주는 본능적으로 판단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낚아챘다. 서연 씨, 뛰어. 그는 그녀를 이끌고 바의 주방을 가로질러 비상구로 향했다. 등 뒤로 저놈들 잡아 하는 고함 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두 사람은 어둡고 축축한 뒷골목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찔렀다.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청담동의 골목길을 정신없이 달렸다. 쓰레기통이 넘어지고 길고양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뒤에서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맹렬하게 그들을 추격해왔다. 혁! 혁! 서연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이힐을 신은 차에 달리는 것은 무리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본 민주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민준 씨! 꽉 잡아요. 그는 그녀를 안은 채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렸다.
그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서연은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처음으로 그의 광활한 등을 의지했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높은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끝이야. 서연이 절망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번개처럼 주변을 훑었다. 담벼락 옆에 놓인 낡은 에어컨 실외기와 그 위로 뻗은 가스 배관. 저 위로 올라가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는 서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주저없이 그녀의 몸을 들어 올려 실외기 위로 밀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놀라운 도약력으로 뒤따라 올라갔다. 추격자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담벼락 위로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몇 개의 건물을 더 넘고 나서야 마침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공사장 구석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비로소 공포와 피로가 온몸을 덮쳐왔다. 안전했던 그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들은 이름 모를 적들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민주는 흙투성이가 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생채기가 나 있었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요. 그가 힘겹게 말했다. 나 때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야. 그녀는 오히려 그의 안위를 살폈다. 그의 팔에는 그들을 막아서다 생긴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그의 팔에 감아주었다. 고요한 공사장,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경험은 그들의 관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묶어놓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바텐더 행세를 하며 소극적으로 상황을 관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진짜 힘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민준 씨, 아니 강태민 씨.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제 진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강렬했다. 거대한 비밀의 문이 마침내 그의 앞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다. 공사장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고 지나갈 때마다 서연은 움찔거리며 몸을 떨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천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의 이름이 강태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서연이 말하려는 한 진짜 이야기가 그 모든 혼돈의 조각들을 맞춰줄 것이라고 직감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값싼 구형 모델이 아닌 최신형 보안 스마트폰이었다. 그녀가 특정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바텐더 한서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권위가 서려 있었다. 상황이 노출됐어요. B플랜으로 전화네요. 5분 안에 W 포인트로 와줘요. 짧은 통화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따라와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보호받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길을 인도하는 숙련된 안내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공사장을 빠져나와 약속 장소인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으로 갔다. 정확히 거거 5분 후 한 줄기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그들 앞에 멈춰선 것은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제네시스 G9식 세단이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이전에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던 박 변호사였다.
그는 두 사람의 엉망인 행사액을 보고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뒷문을 열었다. 아가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요. 박 변호사님, 일단 출발하죠. 차에 올라타자. 바깥 세상의 혼란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민주는 가죽 시트에 몸을 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박 변호사가 서연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차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하고 한적한 외곽 도로를 달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갖춘 거대한 저택의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그녀가 살던 작은 오피스텔과는 차원이 다른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상류층의 세계였다. 저택 안은 화려하지만 절제된 품격이 느껴지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박 변호사는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고 잠시 후 하인들이 응급처치 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다. 서연은 먼저 민준의 팔에 난 상처를 다시 치료해 주었다. 그녀의 세심한 손길은 여전했지만 민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응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제 말해줘요. 당신 대체 누구죠?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서.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진짜 이름은 한서연이에요. 당신이 아는 것처럼 바텐더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결정적인 진실을 꺼내놓았다. 나는 유진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유진그룹, 그 이름이 민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TK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그가 회장으로서 항상 경계하고 싸워왔던 적수, 그가 보호받고 마음을 열었던 여자가 바로 적의 딸이었다. 충격으로 그의 머리가 멍해졌다. 서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몇 달 전부터 우리 그룹을 향한 적대적 M&A 시도가 있었어요. 그 배후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다가 TK그룹의 최진혁 부회장과 연관된 거대한 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어요.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우리 회사 지분을 비밀리에 사들이고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나는 증거를 잡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배서 일했던 거예요. 그곳이 최진혁의 수하들이나 정보원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었으니까. 그러다 당신을 만난 거고요. 당신의 사고,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당신은 최진혁의 비리를 거의 다 파헤쳤고 그를 제거하려던 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손을 쓴 거고요. 당신을 죽이고 TK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최진혁 숙부의 이름, 배신감, 비자금, 사고, 서연의 말이 하나하나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과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거대한 물살처럼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이치, 이사회에서 최진혁의 비리 증거를 내밀던 자신의 모습. 이걸로 당신은 끝이야. 숙부득라고 말하던 냉정한 목소리. 드림테크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빗길을 달리던 롤스로이스. 미친 듯이 돌진해오던 덤프트럭. 산산조각 나던 유리창.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내려다보던 최진혁의 하수인. 그 흉터 남자의 비릿한 미소까지. 꽉. 강태민은 머리를 감싸주며 무릎을 꿇었다. 32년간의 인생이 기억의 홍수가 되어 그의 뇌를 집어삼켰다. TK그룹의 냉혹한 회장 강태민으로서의 삶, 부모님을 잃은 슬픔, 그룹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 그리고 최진혁에 대한 불타는 분노, 모든 감정과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찾았다는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과 유약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한 카리스마와 지독한 고독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길 잃은 남자 강민주는 죽었다. 이제 그곳에는 TK그룹의 회장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준 따뜻한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라이벌 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모두 지켜본 목격자의 얼굴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그는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동등한 상대이자 잠재적인 적이었다. 그랬군. 강태민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감사나 이해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그의 싸늘한 말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걱정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을 향한 깊은 불신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위태로운 신뢰 위에 쌓아 올렸던 그들의 관계가 되찾은 기억의 무게 앞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강태민의 차가운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한서연의 심장에 흩뿌려졌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그를 구하고 보살피고 그의 텅 빈 눈동자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를 발견하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을 되찾은 그는 그녀의 모든 선의를 거짓말이라는 한마디로 재단해버렸다.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 역시 유진그룹의 후계자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우고 그의 냉정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심지가 박혀 있었다. 내가 당신을 비 내리는 거리에서 데려온 게 거짓말이었나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준 게 거짓말이었나요? 당신이 악몽을 꿀 때마다 곁을 지켜준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내 신분을 숨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행동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었어요. 강태민 씨, 당신이야말로 민준이었을 때의 감정들을 전부 거짓으로 만들 셈인가요? 그녀의 날카로운 방역에 강태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판단하는 냉혹한 CEO 강태민과 서연의 작은 친절에 눈물 흘렸던 무력한 남자 강민준. 강민준의 기억과 감정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감싸주던 손의 온기, 그녀의 집에서 나던 편안한 냄새, 그를 보며 짓던 희미한 미소. 그 모든 것이 생생했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빠질 수 없었다. 지금 그는 생존을 다투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숙부 최진혁은 그를 죽이려 했고 회사는 적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눈앞의 여자한 요 랭리쿵 타레려 슌터다네는 그가 평생을 라이벌로 여겨온 유진그룹의 사람이었다. 강태민은 애써 감정을 지우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다.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지. 당신이 날 도운 건 내가 최진혁을 무너뜨리는 데 쓸모있는 장기말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요.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최진혁은 TK뿐만 아니라 우리 유진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둘 다 파멸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강태민은 이성적으로는 그녀와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TK그룹의 회장인 자신이 라이벌인 유진그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당신이 가진 정보를 전부 나에게 넘겨. 그럼 그 대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것은 명령이었다. 예전의 강태민이라면 모두가 복종했을 그 목소리.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실려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강태민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강태민 씨. 나도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당신에게 정보를 넘기는 건 내 모든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아.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려는 거예요. 파트너, 강태민이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TK와 유진이 적은 친구라고 하죠. 지금은 낡아빠진 경쟁심 따위를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응접실 안에는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아니었다. 거대 기업을 이끄는 두 명의 후계자가 서로의 명운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협상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가라앉아 있었다. 조건이 뭐지? 그는 결국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협상의 주도권이 그녀에게 넘어왔다. 치여째, 모든 정보는 공유하되 실행 계획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해요. 독단적인 행동은 금물이에요. 둘째, 최진혁을 몰아낸 후 TK그룹은 유진을 향한 부당한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정상적인 경쟁 관계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세요. 최진혁이 우리 회사 지분을 사들인 건 무효 처리해야 할 거고요. 셋째,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조건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당신이 모든 것을 되찾은 후에 강민준으로서 나와 함께했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말아줘요. 마지막 조건은 비즈니스 협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감정적인 요구였다. 강태민은 대답 대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음장 같은 표정 뒤에서 어떤 생각이 오가는지 읽을 수 없었다. 좋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조건들 받아들이지. 그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파트너로서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미세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묘한 끌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스파크였다. 그렇게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가장 위험한 동맹이 적막한 저택의 응접실에서 비밀스럽게 체결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두 사람은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전략가로서 서로를 대할 뿐이었다. 우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최측근에게 알려야 해. 강태민이 말했다. 하지만 최진혁이 내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있을 거다. 박 변호사님을 통해 보안 회선을 연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연락할 거죠? 윤 기사, 내 비서실장이지. 사고 때 함께 있었는데. 그의 생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죠. 다음 계획은요. 최진혁의 자금줄을 끊어야 해. 당신이 추적했다는 유령 회사들 자료 전부 보여줘. 서연은 노트북을 가져와 그가 말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수십 개의 이름과 복잡하게 얽힌 지분 관계도. 해외 조세피난처를 오간 자금 흐름. 그녀가 몇 달에 걸쳐 필사적으로 모은 정보들이었다. 강태민은 무서운 집중력으로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최진혁의 의도와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야. 이건 거대한 네트워크군. 그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이 회사들 전부 드림테크 인수를 위해 최진혁이 심어놓은 위장 계열사들이야. 내가 인수하려던 그 회사를 최진혁이 뒤에서 가로채려 했던 거다. 서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림의 전체 조각이 그의 통찰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강태민의 진짜 실력이었다. 두 사람의 지성이 결합되자 최진혁의 거대한 음모는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밤늦도록 그들의 전략 회의는 계속되었다. 어느덧 창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복잡한 차트와 서류들로 가득한 테이블 너머로 두 사람은 잠시 지친 숨을 골랐다. 며칠 밤낮을 쫓고 쫓기며 제대로 쉬지 못한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강태민은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는 서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피곤에 지친 눈가. 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마웠다는 말은 해야겠군.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서연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가시 돋친 냉소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진심이 실려 있었다. 모든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내 목숨을 구한 건 사실이니까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빙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여전히 라이벌이었고 위태로운 동맹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방역의 서막 위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희미한 새벽빛처럼 비치고 있었다. 강태민과 서연은 밤을 새워 만든 작전 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응접실 테이블은 복잡한 순서도, 기업 지배 구조 분석, 그리고 최진혁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들로 가득했다. 피로가 역력했지만 두 사람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방역을 시작하는 사냥꾼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강태민의 생존을 그의 충신에게 알리는 것이었다. 박 변호사가 준비한 완벽한 보안 회선을 통해 태민은 마침내 윤 기사와 연락이 닿았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모니터 너머로 들려오는 윤 기사의 목소리는 충격과 안도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고 이후 그는 최진혁의 감시를 피해 은신처에서 상처를 치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는 주군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다. 윤 기사 살아있었군.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사고의 전말과 현재 상황, 그리고 한서연과의 임시 동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가씨께서 유진그룹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목숨은 아껴둬.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내 눈과 귀, 그리고 손이 되어주는 거야. 최진혁의 사무실에 있는 내 비밀 금고. 기억하나 그 안에 있는 외장 하드를 빼내와. 그리고 아직 나에게 충성심이 남아있는 이사들을 은밀히 파악해. 때가 되면 그들이 필요할 거다. 전 명을 받들겠습니다. 충직한 부하와의 연결은 강태민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이제 그는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패를 손에 쥔 것이다. 그들의 방역은 두 갈래로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강태민의 영역인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서연이 유진그룹의 역외 계좌를 통해 제공한 막대한 자금을 총알 삼아 최진혁의 돈줄을 향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했다. 최진혁의 비자금 네트워크는 거미줄 같아. 하지만 모든 줄은 결국 글로벌 로지스틱스와 성운개발이라는 두 개의 상장사로 모이게 되어 있지. 태민은 모니터에 뜬 주식 차트를 보며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이 회사들의 주가를 폭락시켜서 최진혁의 자금줄에 압박을 가하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는 익명의 해외 투자자 신분으로 두 회사의 주식에 대한 대량 공매도를 시작했다. 동시에 서연의 정보팀은 월스트리트의 투자 정보지와 SNS에 교묘한 루머를 퍼뜨렸다.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남미 사업권 재계약 불발 가능성, 성운 개발의 대규모 PF 대출 부실 의혹, 모든 루머는 강태민이 알고 있는 내부 정보에 기반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들이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개미 투자자들부터 기관까지 공포에 질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두 회사의 주가는 이틀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최진혁의 자금줄에 수천억 원의 증발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격분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주가가 이 모양이지? 당장 방어해. 그는 비서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배우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조카, 강태민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의심은 라이벌인 유진그룹으로 향했다. 감히 한 회장 늙은이가 내 뒤통수를 쳐.
그는 분노에 차 유진그룹에 대한 역공을 지시했지만 이는 오히려 강태민과 서연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꼴이 되었다. 두 번째 공격은 서연의 영역인 증거 수집 전선에서 이루어졌다. 강태민이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동안 서연과 박 변호사는 최진혁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 태민 씨의 정보 덕분에 최진혁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를 찾아냈어요. 마카오에 있는 한 카지노의 VIP 계좌예요. 문제는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건데 장부 원본이 필요해.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고 발뺌할 테니 바로 그때 윤 기사로부터 비밀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최진혁의 사무실에 잠입해 강태민의 비밀 금고에서 외장 하드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최진혁의 비자금 흐름 일부와 그가 다른 기업 오너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녹취 파일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진혁이 강태민의 살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를 배신하게 만들어야 해. 태민은 외장 하드 속의 협박 파일 목록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이강석 상무, TK그룹의 재무 담당 임원이자 최진혁의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파일에 따르면 그는 막대한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최진혁은 그 약점을 이용해 그를 쥐고 흔들고 있었다. 이강석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태민과 서연은 이강석에게 접촉할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이강석의 아내가 위독하며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들은 윤 기사를 통해 이강석에게 은밀한 제안을 전달했다. 최진혁의 살인교사 증거를 넘기면 도박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아내의 수술비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수 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주겠다. 거절한다면 당신의 횡령 및 비리 자료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릴 것이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회유와 협박. 이강석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최진혁 밑에 있어봤자 영원히 그의 노예로 살 뿐이라는 것. 그리고 강태민이 살아 돌아왔을 때의 후폭풍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윤 기사를 통해 USB 하나를 전달해왔다. 그 안에는 최진혁이 사고를 위장해 강태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충격적인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게임은 끝났군. 태민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서연은 그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눈앞에서 전설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전략은 대담했고 판단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와 함께 싸우면서 그녀는 라이벌에 대한 적개심 대신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동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TK그룹의 긴급 주주총회 소집 소식이 흘러나왔다. 최진혁 부회장을 임시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이었다. 최진혁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스스로를 위한 대관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뉴스를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멍청한 놈! 스스로 무덤을 파는군.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야. 내가 돌아갈 무대를 직접 만들어줬으니 화려하게 등장해줘야지. 그의 선언에 길고 길었던 방역의 전주곡이 끝나고 마침내 운명의 마지막 악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TK그룹의 임시 주주 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모든 언론과 재계의 시선이 본사 컨벤션 홀로 쏠렸다. 강태민 회장의 실종 이후 한 달, 그의 숙부인 최진혁 부회장이 마침내 그룹의 왕좌에 오르려는 순간이었다. 홀 안의 공기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혁은 이날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비록 조카의 실종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야심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곧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될 것이었다. 무대 뒤에서는
그의 수하들이 미리 매수해둔 주주들의 의결권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TK그룹의 임직원 여러분, 예정된 시간이 되자 최진혁은 의장 자격으로 단상에 올랐다. 홀 안의 모든 조명이 그를 비추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조카이자 우리 그룹을 이끌던 강태민 회장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이자 충격입니다. 그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TK그룹의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임시 회장직 수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컨벤션홀의 육중한 정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소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눈부신 역광 속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모습이 뚜렷해질수록 홀 안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민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실종된 줄로만 알았던 TK그룹의 진짜 주인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옆에는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한서연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당당하게 함께 걷고 있었다. 저게 대체... 강태민 회장이 다 살아있었어. 호라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다. 단상 위의 최진혁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강태민은 그 모든 혼란을 꿰뚫고 오직 단상 위의 최진혁만을 응시하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최진혁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오랜만입니다. 숙부님, 제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대관식이었군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슬픈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그룹의 몸 안에 숨어있던 거대한 암 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그의 뒤를 따라온 윤 기사와 박 변호사가 무대 위로 올라와 거대한 스크린에 준비해온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최진혁 부회장, 그는 지난 수년간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최진혁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장내는 다시 한번 충격으로 술렁였다. 이건 모함이야 내 놈이 조작한 거다. 최진혁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강태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함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태민의 신회. 무대의 연문이 열리고 재무 담당 이강석 상무가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최진혁의 지시를 받아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가장 믿었던 오른팔의 증언은 그에게 치명타였다. 하지만 강태민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횡령과 배임만으로는 당신의 죄를 다 덮을 수 없지. 강태민의 눈빛이 살기를 띄었다. 당신은 TK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저를, 당신의 친조카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가져다 댔다. 처리해서 빗길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흔적도 없이. 최진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살인을 교사하는 차갑고 잔인한 그 목소리가 컨벤션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진혁은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의 화려했던 야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바로 그때 홀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저항하는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내가 아니야, 강태민, 이 악마 같은 놈. 끌려나가면서까지 내뱉는 그의 추악한 절규는 승자의 포효 앞에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호라는 다시 한번 강태민의 이름과 언론의 질문들로 들끓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 어떤 것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무대 한편에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벽을 뚫고 오직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녀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일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비 내리던 밤의 첫 만남, 그녀의 작은 집에서 느꼈던 온기,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던 자신을 감싸주던 그녀의 손길, 그리고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싸웠던 순간들까지 그녀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이름 없는 남자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쳐 주었고 강태민이라는 냉혹한 CEO에게 사랑과 신뢰의 가치를 일깨워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순간 TK그룹의 회장 강태민은 세상에서 가장 예기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경건하게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호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강태민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모습은 없었다.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고 진실된 사랑만이 가득했다. 사람들은 지금 내게서 TK그룹의 회장을 보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민준이라는 남자를 봐주었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이름을 되찾게 해주었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었다는 거요. 나는 당신 없는 TK그룹의 회장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소. 한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 그것은 TK그룹의 승리 선언보다 더 극적이고 위대한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입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호라는 오글루시텔름 아플로디스멘타미와 카메라 플래시의 폭발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와 기꺼이 그의 손을 잡아준 한 여자의 사랑이 마침내 가장 눈부신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강태민의 세계적인 청혼은 그 후 몇 주간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TK그룹의 극적인 정상화 과정과 라이벌인 유진그룹 후계자와의 동화 같은 로맨스는 한 편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진혁과 그의 일당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등 그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고 결국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향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강태민은 TK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하자마자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최진혁이 심어놓은 썩은 뿌리들을 모두 도려냈고 충직한 윤 기사를 그룹의 핵심인 비서실장 겸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곁에 두었다.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클립스, 바의 5호 사장은 강남의 명사가 되었고 그의 가게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로 알려지며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재계가 가장 주목한 것은 TK그룹과 유진그룹의 관계 변화였다.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던 두 거대 기업은 놀랍게도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강태민과 한서연은 각 그룹의 미래를 이끌 리더로서 불필요한 소모전 대신 신기술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히 개인의 사랑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세상에 떠들썩한 찬사와는 별개로 강태민과 한서연은 그들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민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최고급 주방 기구들은 기억을 잃었을 때 강민준처럼 그의 손에서 낯설기만 했다. 결국 파스타면은 냄비에 눌어붙었고 소스는 까맣게 타버렸다. 역시 난 요리에는 재능이 없나 봐. 망견자실한 그의 모습에 소파에 앉아 그를 지켜보던 서연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도 그랬으니까.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직도 그 남자가 그리워? 가끔요. 서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툴고 세상 물정 모르고 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했던 남자였죠.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내 앞에 강태민이라는 남자 안에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아니까. 그녀의 말에 강태민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는 기억을 잃었던 그 시간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강태민은 서연과 함께 유진그룹의 한 회장을 정식으로 찾아뵈었다.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남자가 자신의 딸의 손을 잡고 나타나자 한 회장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자네가 내 사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딸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고 한때 냉혈한으로만 보였던 강태민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는 긴 한숨과 함께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을 울리면 그룹 전체를 걸고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그것은 위협이자 동시에 아버지로서 건네는 따뜻한 허락이었다. 그렇게 두 가문의 오랜 경쟁의 역사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날,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는 화려한 행사였지만 그 중심에 선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보일 뿐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를 맞이하는 태민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행복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내 세상의 모든 빛을 당신에게 주겠소. 결혼식이 끝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그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엉망인 모습으로 배 들어섰던 남자가 이렇게 내 남편이 되다니. 그날 밤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태민은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기억을 잃었기에 나는 회장 강태민이 아닌 남자 강민준으로서 당신을 만날 수 있었지. 내 이름과 과거를 되찾기 전에 내 심장을 먼저 되찾게 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나는 길 잃은 남자를 구했을 뿐인걸요. 당신은 길 잃은 남자를 구한 게 아니야. 당신은 사랑을 믿지 않던 한 남자의 영혼을 구원한 거지.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시련의 밤은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 위로 눈부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경쟁의 역사는 이제 희미한 추억이 되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역경 속에서 피어난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을 약속하는 미소를 지었다.